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사랑합니다. 네. 예, 저 IFCI 교육팀의 김종환 주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잠시 후 저희 지팡공제조합에서 오신 송주현 변호사님을 모셔서 방문판매법하고 그리고 소비자 관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집중하셔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송주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팡공제조합의 송주현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 내용은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문판매법,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서 알아두셔야 될 방문판매법 내용하고, 혹시나 사업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로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해서 소비자 관련법 두 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문판매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특수판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방문판매법입니다. 6가지 거래 유형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방문 판매, 전화권유 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 거래라는 6가지 규제에 대해, 거래 유형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저희는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규제들이나 법률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판매란 잘 아시겠지만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된 조직이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와 같은 판매 조직에서 자신의 판매 실적뿐만이 아니라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수령하는 그런 판매 형태를 다단계 판매라고 합니다. 과거에 소비자 요건이라든지 소매이익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그런 요건들은 다 빠졌고요. 그래서 폭넓게 다단계 판매가 3단계 이상의 판매 조직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자신의 판매 실적뿐만이 아니라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서도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판법에서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규제를 자세히 보실 텐데요. 사실 판매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라든지 금지 행위들을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일단은 다단계 판매 회사들이 준수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단계 판매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이나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할 때는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자본금 5억 원의 요건도 갖춰야 되고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을 가입했다라는 체결 증명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원수당 지급 기준도 함께 등록지 제출을 해야 되고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조심하셔야 될 것이 주소 이전 같은 경우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잊지 않고 하셔야 되고요. 전화번호 바뀐 경우에도 변경 신고하셔야 되고 결산이 끝나신 경우에 매년 결산 내용에 대해서도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원수당이 변경될 경우에 환매원분들한테 통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도에도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는 과거가 아닌 현재도 대표자의 주소 변경이 변경신고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개정 안에는 대표자의 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신고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국회에 통과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규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변경신고와 관련돼서는 완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 즉 다단계 판매 회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파산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판매원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다음 15조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나 교원들 안 되죠. 그리고 미성년자도 안 됩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과거에는 만 20세였는데요. 2013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만 19세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뭐 법인 간 거래 같은 경우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한 그 판매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이 법인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시킬 수 없고요. 또 다단계 판매업자의 지배주주나 임직원이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회사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지배주주나 임직원이 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좀 회사가 어렵거나 아니면 회사에 무슨 이제 그러니까 영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으셔서 뭐 지배주였던 분이 판매원을 가시거나 아니 판매원이셨던 분이 회사 경영에 참가하시면서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 반드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판매원들은 즉시 탈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탈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제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지위를 탈퇴하셔야 되고요. 또 방판법 위반한 경우에도 시정조치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건 공무원 교원, 그다음에 미성년자,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다단계 판매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되셨거나 지배주주가 되시는 경우에 반드시 바로 탈퇴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단계 판매원으로 이제 사업하시다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판매원을 유치하시거나 이렇게 후원하시게 되면은 회사는 그 사람한테 다단계 판매 등록증도 교부해야 되고 수첩도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 구매하실 때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때마다 계약서도 제공을 해야 되고요. 등록증이나 수첩,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은 방문판매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회사에서 미리 만드실 때도 등록증이나 수첩에 그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사업하시면서도 계약서 같은 건 반드시 교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증이나 수첩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하드카피, 이제 종이로 된 것만 항상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등록증이나 수첩을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은 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하드카피로 받으시고 하드카피로 회사에서도 교부하셔야 되는데 추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선 사항으로 해서 저희 조합 측이나 이제 업계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제안을 한 거고, 이런 규제 개선 내용들이 이제 국회에 제출돼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청약철회를 방문판매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고 판매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 회사는 반드시 3영업 이내에 그 대금을 환급해 줘야 되고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이 안 될 경우에는 연 20% 이내의 이자, 지연 이자까지 함께 배상을 해야 되는 내용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소비자와 관련된 청약 철회 관련해서는 그 가나다의 내용만 있다가 12년도에 라항하고 마항이 신설됐습니다. 근데 요 라항하고 마항이 신설된 내용이 계약서라든지 다단계 판매원 수첩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공정위에서 회사들 이제 뭐 직권조사를 나오게 되면 2012년도 개정된 사항들이 등록증이나 수첩 혹시 회사 계약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이 누락된 것 때문에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뭐 판매원분들은 아니겠지만 직원분들께서는 혹시나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아니면 판매원들한테 교부하고 있는 수첩이나 그 계약서의 내용이 개정된 법률 내용 2012년도에 개정되고 추가된 신설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참고를 하셨다,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미리 판매원들한테 고지한 보상 플랜하고 동일하게 산정하고 지급해야 됩니다. 그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원들을 차별 대우해서도 안 되고, 잘 아시겠지만 후원수당으로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회사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들의 총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5% 넘는 뭐 수당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일단 방문판매법 위반한 행위가 될 것이고요. 뭐 최근 온라인 다단계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공정의 입장도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외국에 서버가 있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그 회사의 주체라고 하는 것들이, 실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서 규제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들이랑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외국의 불법 다단계 회사들의 뭐 접속을 차단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아마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수당의 개념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금전으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명칭이 무엇이든 판매수당이든 장려금이든 뭐 후원금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실적 달성하시게 되면 뭐 해외여행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회사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범위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을 과연 정말 후원수당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사가 판매원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35% 범위 안에서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금액으로 포함해서 산정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후원수당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회사가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판매원들에게 모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전자우편, 이메일을 통해서 후원수당 변경 통지를 가능하게 했다가 최근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그 통지도 가능한 것으로 더 확대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다단계 판매원 수첩이나 등록증과 관계없이 시행령 사항이어서 이미 개정이 돼서 2015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판매원 분들이 사전에 나는 후원수당 변경 통지를 문자메시지로 받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이제 판매원들한테 그 통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뭐 심결이라고 해야 되나 사건화가 된 것이 있는데 그럼 어느 경우에 통지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단계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전 통지 안 하고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때 다단계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공정위가 이제 내린 판단은 법제처의 뭐 유권 해석까지 받아서 내린 판단은 전체 판매원이 아니라 특정 직급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직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그럼 다단계 판매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단계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 즉 일부 판매원만 이익을 얻고 다른 판매원에게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3개월 전에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에 공정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회사에서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 3개월 통지 부분 때문에 좀 간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 경우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없고 특정 직급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나 3개월 전에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통지하도록 해라라는 것이 이제 공정의 입장이라는 게 최근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원수당과 관련해서는 이제 판매원들이 받게 되는 이익, 후원수당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판매원의 평균 후원수당이라든지 지급 현황에 대해서 정보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하단에 보면 뭐 후원수당 지급 현황에서 평균 수령액이라든지 지급 현황에 대해서 이제 공지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 있으신 그 회사들은 이거 이제 대부분 공지를 하셔야 되고 공지 안 하시게 되면 그 방파법 위반 사항으로 돼서 시정요구 받은 경우도 가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매년 이제 업데이트 하셔서 그거 공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지행위 이제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판매원분들도 좀 조심하셔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 위협하는 행위 금지됩니다. 나오는 내용들을 다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유통 방법의 하나로서의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 신문이나 언론에서 불법 업체라고 많이 나왔던 그 행태들이 이제 금지 행위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일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서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사전에 좀 알고 계셔야 불법 업체들이 이상한 접근을 했을 때 아니면 주변의 다른 판매원들이나 뭐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대학생 다단계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됐던 사안이 첫 번째 사안입니다. 뭐 청약 철회하려고 했더니 너 대출금 받은 거 어떻게 갚을래? 지금 청약 철회하면 신용불량자 된다. 대출금 못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청약 철회 못하도록 하는 행위 이런 경우가 이제 금지 행위에 해당되고요. 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실제 가격 100만 원을 다 주고 사는 건데 아니다 이거 200만 원짜리 우리가 특별히 50% 할인해서 파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기만적인 거래 행위 유도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보시면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화를 강제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그 대학생들 이제 신입생들 대학교 처음 가면 많이 겪는 거죠. 뭐 어학교재 무료라고 하면서 판 다음에 몇 달 뒤에 요금고지서 오는 그런 형태들, 이거 다 방문판매법에서는 금지 행위로 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나와 있는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그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차명으로 다단계 판매원 활동했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고 실제로 그 경찰서에서 막 조사가 되고 이러면서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일단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전체를 이제 규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규정을 약간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부가세 포함한 160만 원 이상 개별재화 판매하는 행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 조직이나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 생각하실 때 돈 주고 내 밑에 있는 하위 판매원 몇 명 보내주고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다 포함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공정에 심결이 나와 있던 건들은 대부분 가족 간에 뭐 아들이 공무원이 돼서 더 이상 못하니까 어머니한테 지위를 양도양수해주거나 아니면 뭐 남편이 선생님이어서 뭐 부인한테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이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라고 해서 규제를 했고요. 이때 실제로 양도양수 받은 판매원들도 시정수 조치를 받았고 그걸 코드 변경을 해준 회사는 방조로 해서 같이 양도양수에 방조했다라는 행위로 해서 시정 조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통상 우리 상속이나 포괄적인 영업 양도가 아닌 이상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24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시행령에 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피라미드 행위로 23조 금지 행위에 같이 있던 내용을 다시 골라서 특별히 더 불법 피라미드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만 모아서 24조를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내용이 추가된 건 아니지만 과거에 이렇게 방판법상에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이제 합쳐서 24조의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라고 해서 이제 신설을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보시면 불법 피라미드, 그러니까 유통 방식으로서의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 유사신 행위라든지 뭐 불법 피라미드, 우리가 흔히 불법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유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취득 가격이나 시장 가격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판매 계약 체결한 후에 재화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그러니까 물건은 없고 돈만 왔다 갔다 하는 행위들이 이제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에 해당되고 그와 비슷하게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라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예를 들면 이제 사람만 모아와 몇 명 모아오면 내가 돈 줄게라고 하는 행위는 이제 금지되어 있고요. 다단계 판매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매출이 생기고 그 매출에 따라서 발생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정상적인 우리가 다단계 판매와 유통 방식의 하나이지만 무조건 뭐 매출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람 몇 명 모아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겠다. 아니면 후원수당 외에 그냥 이유 없이 돈을 주는 행위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에 해당되고요. 또 후원상 지급 기준에 반하는 후원상 지급을 약속을 하면서 판매원 모집을 권유하는 행위도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입비라든지 판매 보조 물품 등 같은 경우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고요. 네, 상품권 판매하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매입하게 하거나 뭐 매입하면서 이제 다시 거기에 수당을 주는 행위니까 상품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물건이라고 보기보다는 돈하고 유사한 금전하고 유사한 가치 경제적 가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거래하면서 수당을 주고 뭐 매입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렇게 사행적 판매 확장 행위 사실상 금전 거래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상품권 판매하면서 하는 행위들이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판매원을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고요.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는 그 과거에 문제가 됐던 대학생 다단계 때문에 이제 추가되거나 약간 수정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판매원 되려는 자에게 본인 의사에 반해서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행위.
그다음에 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 부업의 알선이라든지 뭐 설명이라든지 교육회라는 거짓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사행적 판매원 학장 행위로 금지되어 있고요. 이 사행적 판매원 학장 행위는 방판법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미등록 다단계 판매 행위와 함께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에는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사행적 판매원 학장 행위 아까 23조의 금지 행위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판매원 여러분들도 준수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판매원 여러분들이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23조나 24조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23조나 24조의 내용을 판매원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그래서 이와 같은 23조, 24조 내용이 다단계 판매원 수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개정된 내용 중에는 23조, 24조의 내용이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혹시나 다단계 판매원 수첩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제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라도 채워 넣을 수 있게 그래서 판매원분들한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다단계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 중에 하나가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체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IFCI 같은 경우는 저희 직판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혹시나 뭐 이 영업하시다 보면 불안해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우리가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는 앞으로 보시고 피해에 대해서는 직판공제조합에서도 보상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믿고 해보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자동차 보험 같이 의무보험이라서 사실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그만큼 소비자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측면도 되거든요. 소비자분들이 어디에서도 사실 뭐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이 반품 안 해주겠다고 하면 그건 못하는 거지만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에 와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합법적인 업체와 반드시 다단계 판매 사업을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요한 강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임의로 뭐 더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계약서 교부를 안 하고도 가능하게 한다거나 청약 철회를 뭐 원래 3개월인데 2개월로 줄인다거나 뭐 반품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거나 이런 내용이 설사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 세 가지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계약의 내용을 이제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반품을 하려면 우리가 봤을 때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포장도 뜯지 않고 원본이 그대로 원상태 원품이 그대로 있어야지만 반품해주겠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계약서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방문판매법에서는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의 내용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공정위 직권조사 유형을 저희가 한번 쭉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많은 건 사실 청약철회 제한이나 방해인데 이건 이제 대부분 우리가 들으면 알 만큼 문제가 되는 회사들에서 이제 일어났던 경우고 사실 저희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 중에는 이런 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고발건이 제일 많은 두 번째 변경사항 15일 이내 미신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고발건이 많은데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변경사항 미신고는 다 과태료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일부는 뭐 신고 의무 자체가 이제 폐지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발 건수가 이제 줄어들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회사들이 사실 그러니까 그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이나 수첩 같은 게 불완전하게 교부되는 경우거든요. 이 불완전하다는 건 안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긴 줬는데 개정된 내용이나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사항들이 다 기재가 안 돼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에서 미리 사전에 손쉽게 체크를 하시면 시정조치나 시정명령을 받지 않으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조합에서도 법이 개정되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회원사에 알려드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과 직판조합과 이제 같이 하시는 공제계약 체결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건들은 없이 영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내용들 이제 방판법과 관련해서 이제 그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케이스들 몇 가지를 보시면 그 네 번째 보시면 재화를 구매하면서 회원을 가입했을 경우 이 사람이 그럼 소비자인지 판매원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대부분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매 당시에는 소비자이면서도 판매원이 같이 동시에 된 경우에 판매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을 해서 3개월의 청약 철회를 인정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마번에 보시면 재화를 구매할 당시에는 판매원이었지만 그 이후 회원 탈퇴한 경우에는 그럼 이 사람은 이제는 소비자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구매 당시에 판매원으로서의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도 3개월간의 청약 철회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1차적인 공정의 유권 해석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하는 경우에도 특정 직급만 대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직급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소비자도 들을 수 있는 교육 행사를 하고 그 행사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이 아니지만 특정 직급, 어떤 실적을 달성하거나 어떤 목적을,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후원수당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의 유권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제품 같은 거 할인해 줄 때도 직급에 따라서 이제 할인율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저 할인율이 아닌 그 이상의 할인율은 후원수당에 해당한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과거의 공정의 심결에서 나왔고요. 그 160만 원 같은 경우도 재화가 여기는 이제 어차피 다 통진 상품을 취급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텐데 뭐 정수기 같은 거 살 경우에 반드시 필터 넣어야 되는데 정수기 가격은 150만 원, 뭐 필터 값은 뭐 50만 원에서 두 개 합치면 200만 원 되는 경우에는 필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하면 두 개를 합쳐서 160만 원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 상품도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그 분리하는 경우에 상당한 비용이 초래된다, 요구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걸 다 합쳐서 세트를 하나로 합쳐서 160만 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2년도 법 개정인데요. 지금 2014년도 연말에 방판법 개정안이 추가로 또 올라가 있고 개정된 내용이 아마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법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2012년도 이제 개정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130만 원이었던 취급 상품 가격이 160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그다음에 후원수당 통지 관련해서는 전자우편을 위한 통지 허용하고 추가적으로 올해 1월부터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다단계 판매원 명부나 등록증에 주민번호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다만 판매원 가입 신청서에는 주민번호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단계 판매업 변경 신고와 관련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 조항했던 걸 다 과태료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으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표자의 주소 변경 같은 경우는 아예 변경 신고 의무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제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원 등록부도 과거에는 이제 반드시 하드카피로 회사에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꼭 하드카피로 비치할 필요 없이 판매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와서 이분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하시면 되고 특별히 그걸 외부에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비치하실 필요는 없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방문 판매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네? 투자 금액이라는 게 160만 원이요. 개별 제한 가격은 160만 원이고요. 예? 예. 배당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예. 예, 그리고 회사가 판매원분들한테 줄 수 있는 수당은 전체 총액이 35%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 총액은 한 분이 받으실 수 있는 게 본인이 구매하신 금액의 35%로 제한된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지급했던 후원수당 모두를 합친 것이 전체 회사 매출액에서 35%를 넘지 못한다라는 것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배당의 제한 같은 경우는 따로 없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직급에 따라서는 35% 이상을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금액들을 다 합쳤을 때 전체 회사가 판매원 여러분들한테 지급하는 총액은 35%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어,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따른 정책이나 보험회사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보험료라든지 저희 조합에 납부하셔야 되는 담보료 같은 경우는 양조합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방문판매법 하에서 운영되는 조합이라는 점에서 기본 설립 목적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공탁금이요? 저희한테 회사가 납부하는 담보는 회사가 매년 기업 평가를 하시고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저희한테 내는 담보료가 다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담보료 같은 경우는 매년도 달라지고 회사 영업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20%에서 40% 이내의 담보료를 저희한테 납부해 주시면 그거의 한도에서 저희가 공제번호를 발급해 드리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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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당연히 이게 하신 분 자체도 그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사실 사전에 모르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되시면 즉시 탈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음번에 소비자 관련 법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허위 가장 광고 내지는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4대악 중에 불량식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허위 가장 광고,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허위 가장 광고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사 중에는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다루시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건강기능식품법이나 식품위생법 때문에 허위 가장 광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회사들이 많았고 이 IFCI 같은 경우는 통신상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거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허위 가장 광고이기 때문에 저희 업계 통틀어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표시 광고에 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소비자나 판매원분들한테 물건을 파실 때 약관이 계약서라는 걸 쓰시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라는 것이 다 약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혹시나 사업하시면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이제 넣었고 공정거래법상의 독점규제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최근에 뭐 요건과 관련해서 저희 회원사분들이나 아니면 상조회사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참고 삼아 이제 넣어봤습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비자가 속거나 아니면 잘못 알게 하는 그런 부당한 표시광고를 다 방지해서 소비자한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는 물건의 상품의 내용이나 사업자의 내용, 또 거래 조건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알리기 위해서 용기나 게시판, 상품권, 뭐 어디에 표시된 다 문자, 도형, 용기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거래하실 때 쓰시는 어떤 표현된 내용들을 다 표시라고 보시면 되고, 광고는 그와 같은 상품의 내용, 사업자에 대한 내용, 거래 조건에 관한 내용을 그러니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쓰는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잡지, 방송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광고의 범위가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혹시나 홍보하시려고 이메일 보내신다거나, 전단지 배포하신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글 올리신다거나, 이런 것도 다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업하시다 보면 이런 거 이제 활용하시다 보면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표시광고법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입니다. 이거는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는 내용입니다. 더 좋은 것처럼 표현하는 건데 적극적인 진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더 좋다고 막 말해서 소비자들의 오해를 초래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예 중에 하나가 뭐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이름을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잡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력서 올리고 이제 구직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최신 이력서를 10,000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최고 1위 회사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10,000건 이상의 이력서를 보유하고 뭐 몇만 건이었나요? 주장하고 광고했던 내용과 달리 보유량도 훨씬 적었고 그다음에 1위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부풀린 광고다 해서 거짓 과장된 광고라고 해서 이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입니다. 첫 번째 나온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와 다른 건 더 그러니까 나쁜 것, 불리한 것을 숨기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력서가 1이다, 이력서가 몇만 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더 부풀린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냐에 따라서 1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조사라는 거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기만적인 부분에도 포함될 수 있고요. 다 같은 같은 그 잡코리아 건에서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됐습니다. 부풀렸다는 거, 아니면 불리한 걸 속였다라는 것 때문에 해서 그 보유량 1이고 그 우리 잡코리아에 오는 방문객 수가 1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문객 수가 1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그 조사하는 업체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하는데 항상 자기네들이 1위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돼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비교 광고가 금지됩니다. 세 번째 이제 광고 중 금지되는 이제 표시 광고에는 부당한 비교 광고에는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밝히지 않고 광고를 하면서 우리 상품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보다 더 좋다고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비교 광고가 금지되는 게 자기 상품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홈쇼핑을 보시거나 아니면 광고 같은 거 보시면 뭐 과거에 우리 제품 대비 얼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뭐 세제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가 다른 사업자와 비교 광고하게 되면 기준도 밝혀야 되고 객관적인 자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요걸 피해가기 위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사 제품 대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LGT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속도가 1입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LTE 속도가 1입니다 하면 밑에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어떤 조사 결과에 따라서 1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사실 이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단지를 만드시거나 이럴 때 이런 얘기를 뭐 자세하게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나 함부로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게 되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교하다 보면 이 부분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비방적인 표시 광고입니다. 뭐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무조건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제일 문제가 됐던 케이스는 뭐 최근에 소주 회사들 뭐 냄새 난다 이런 광고 있죠. 뭐 그런 입소문 아니면 그 또 하나는 뭐 어떤 회사가 곧 망할 거기 때문에 부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거래하면 안 된다. 뭐 거기 물건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비방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광고가 표시 광고 행위가 금지가 되고 요게 구체적인 예를 보면 실제는 사용되지 않는 성분이 들어있는 걸 광고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에서 입증할 수 없는데 최대, 최초, 제일, 1위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절대적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밑에다가 어떤 조사에 따라서 1위다, 어떤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뭐 최대다, 최초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는 이유가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상품을 실제로 구입이나 사용해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가 추천을 하는 거짓 광고가 되겠죠. 이런 경우도 금지됩니다. 근데 통신상품 같은 경우 사실 표시광고법이 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건강기능식품법이나 그냥 식품 같은 거 광고를 할 때는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보시겠지만 다이어트 제품 같은 경우 비교해서 내가 체험해봤더니 얼마나 좋고 아니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비포 애프터 사진 올리고 하는데 그거는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그 자체가 바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자체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나 연구기관, 유명 단체에 의한 추천이나 권장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이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시 광고과 관련해서는 그 광고의 내용이 진짜 사실이 맞는지를 공정위가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고 뭐 요즘에 이제 창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보면 이제 광고할 때 내가 이 사업을 해보니 연 수입이 얼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에서. 그리고 그런 실제 데이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월 수입이 얼마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경우는 다 표시광고법 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표시 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그로 인한 피해 배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요구와 관련해서는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그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줄 수 있도록 오히려 소비자 보호하는 측면으로 강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광고와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워낙 그 공정에서도 요건과 관련해서 워낙 그 많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 돈을 받고 자기가 이제 그 제품에 대한 홍보를 써준 경우에는 이게 무슨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작성한 블로그입니다. 이런 거 다 기재를 해줘야 되고 그 기재가 안 된 것 때문에 최근에 여러 블로그나 여러 사업자들이 이제 이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정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사업하시면서 조심하실 부분이 있으면 미리 조금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내용을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러분들 쓰시는 계약서 다 약관입니다. 그 약관이 뭐냐라고 하면 사업자가 미리 여러 사람들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서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약관규제법에서 약관을 규제하는 이유는 이게 결국 사업자가 자기가 쓰려고 만든 거다 보니까 거래하는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계약서를 만들게 되고 자기 입장에서 계약서를 만들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 사업자, 회사에 유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걸 규제를 하게 되는데 저희 가입 신청서도 사실 판매원 가입 신청서도 약관에 해당하실 수 있고 그 통신사하고 체결하시는 그 계약서도 다 약관에 해당하실 수 있는데 통신사 계약서나 저희 방판법상의 판매원 등록 신청서 같은 경우는 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특별히 더 소비자에게 불리할 내용은 없는데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약관을 갖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약관을 상대방한테 주고 보여주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고 약관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주고 설명해주고 넘겨줘야지 이 약관을 사용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됩니다. 약관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주장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난 약관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계약서가 있어도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가셔도 보시면 은행 거래 막 하시다 마지막에 뭐 계약서의 내용을 잘 설명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음 이렇게 뭐 사인하시는 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다 요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계약서에도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분들한테 뭐 제품을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판매원분들 이렇게 모집하실 때는 요 부분을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미리 체크를 하셔야 혹시나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제 다툼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서의 내용이 만약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 이러면 고객한테 유리하도록 해석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쓰시고 있는 약관들의 그러니까 계약서의 내용 서식들이 대부분은 그 방통이나 저희 방판법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 통신사에서 쓰는 그런 것도 이제 다 그런 사전에 약관을 승인을 받거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명시 설명 교부 의무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일부 불리한 경우에는 아예 그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사업자들의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거나 뭐 사업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뭐 이런 조항들이 있으면 그건 다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헬스클럽 같은 경우 이렇게 계약하면 몇 개월치 한꺼번에 내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양도도 안 되고 반환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내용들은 사실 다 요 약관규제법상 그 위반이라고 해서 이제 공정에서 아예 그런 약관을 못 쓰도록 헬스클럽과 관련해서 표준 약관을 만들어 놓고 표준 약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표준 약관의 내용에 보면 미리 돈을 몇 개월치 내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못 쓰신 부분은 기간으로 뭐 일할 계산하든 해서 이렇게 반환하도록 하는 게 표준 약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는 이제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 최근에 상조회사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부당한 고객 유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업하시면서도 이제 문제가 되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넣었는데요. 부당한 이익, 그러니까 과대한 이익을 주면서 다른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거래 조건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좋은 것처럼 오인시켜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최근에 요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그 상조회사 같은 경우 기존에 납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제 상조 상품으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뭐 내가 해약금 다 이렇게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회사 최근에 문제됐잖아. 그래서 뭐 상조회사 같은 경우는 선불금, 그러니까 선수금을 넣어놓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 은행에 넣는 선수금 뭐 법에서 정한 만큼도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회사가 더 우량하고 우리 회사가 더 선수금도 많이 쌓아두고 있으니까 우리랑 거래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실제는 1위도 아니고 매출액이 1위도 아니고 선수금을 더 많이 특별히 쌓아놓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타 상조 상품 이제 구매한 소비자들은 자기한테 유인하게 하는 행위들이 다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판매 모집하시다 보면 이제 조금 과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준비를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 번째 나와 있는 불이익 제공과 관련해서 저희 다단계 판매 회사와 관련해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문제됐던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다 공정위 심결을 찾아봤는데 딱 한 건 있는 게 저희 다단계 회사와 관련해서는 네 번째 나와 있는 불이익 제공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였냐면 회사가 이제 조직을 두는데 여러 레그를 두는 단계에서 바이너리 방식으로 영업 형태를 바꾸게 되면서 바이너리로 바꾸다 보니까 기존 다른 레그라고 해야 되나? 그 다른 레그에 있던 분들을 특정 판매원 밑으로 하위 판매원 밑으로 배치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특정 판매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이제 하는 경우에 그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판매원이 그 레그 변경으로 인해서 후원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판매원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거다라고 해서 라인 변경과 관련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인정됐던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뭐 그런 건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 불이익 제공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레그 변경이 이루어질 때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정위에서도 이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좀 자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불공정 거래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정 조치나 과징금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소비자 관련법에 대한 내용도 다 끝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